안녕하세요. 아직 가슴에 자식을 온전히 묻지 못한 60대 후반 할머니입니다. 제겐 2명의 딸이 있어요. 아니, 있었지요. 3년 전 누구보다 효녀였던 제 둘째 딸이 가족 누구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직도 가끔씩 저는 둘째 딸이 밝은 목소리로 절 부르는 꿈을 꾸곤 합니다. 어찌나 생생한지 저는 그럴 때마다 꿈인 걸 알면서도 방을 뛰쳐나가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히곤 해요. 그 문을 열면 서울에서 내려온 둘째 딸이 제게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 엄마?" 하며 환하게 웃고 있을 것만 같거든요. 하지만 활짝 열린 문 밖에는 어둡게 내리깔린 새벽녘 어둠과 이따금씩 들리는 풀벌레 소리뿐이죠. 세월은 속절없이 흐르더군요. 이제 제 딸은 자신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겠죠. 제 큰딸은 아직도 동생 생각만 하면 수도꼭지가 되고, 치매인 남편은 어릴 적 둘째 딸의 모습만 간직하고 있는지라 요즘엔 통 둘째 딸의 이야기를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주 들으며 위로도 받고 웃음도 짓던 이곳에서나마 제 둘째 딸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동양 사람입니다. 강원도 동해 바닷가가 있는 한 지역에서 태어나고 쭉 자랐죠.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바다일을 하던 어부였고,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배운 솜씨로 횟집을 했어요. 아휴, 삭신이다 쑤시네. 여보, 얼른 마무리하고 들어가십시다. 집으로 먼저 들어가지 뭐 한다고 매번 여기까지 와서 날 기다려요. 마누라가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서방이 돼서 나 혼자 들어갈 수야 있나? 남편은 참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제 아빠 판박인 둘째 딸은 어찌나 효녀인지 제 가게 주위의 식당 여자들은 항상 절 부러워하곤 했답니다. 아우, 닭살. 엄마, 설거지 많아? 내가 도와줄게. 아서라 아서. 그냥 네 아빠랑 수다나 떨고 있어. 넌 고등학생이 공부하기도 힘든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네 언니는 또 술 마시러 시내 나갔어? 내 이놈의 기집애 그냥. 아휴, 내버려둬. 이제 20살 된 애가 얼마나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겠어. 너무 늦으면 내가 트럭 몰고 데리러 갈 테니까 걱정 말구려. 물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내 뜻 같지는 않다고 첫째 딸은 사고뭉치 철부지였어요. 집과 공부밖에 몰랐던 둘째 딸과 달리 첫째 딸은 학창시절의 친구들과 곧잘 땡땡이도 치고 학교가 끝나면 밖으로 놀러 다니기 바빴죠. 그리고 성인이 되자마자 시내에 있는 술집과 나이트클럽을 제 집 드나들듯 해서 딸 자식 가진 부모로서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런 첫째 딸이 걱정이 된다며 밤이든 새벽이든 가리지 않고 첫째 딸을 데리러 가곤 했죠. 그래도 한 사람 몫은 어찌저찌 하고 살려는지 첫째 딸은 21의 나이에 작은 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은 날 첫째 딸은 웬일인지 저와 남편에게 용돈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기대도 안 했던 첫째 딸의 의젓한 행동에 너무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첫째 딸은 뾰로통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 설마 첫 월급 탔다고 부모한테 용돈 주는 거야? 진이 네가? 난 뭐 효도 좀 하면 안 되나? 사실은 윤영이 걔가 나한테 첫 월급 타면 꼭 엄마 아빠한테 적게나마 용돈이라도 드리라고 엄청 잔소리했어. 언니가 엄마 아빠 속 그렇게 썩이고서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입 싹 닦으면 안 된다고. 웃겨 정말. 나도 내복 정도는 엄마 아빠한테 사다 주려고 다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언니인데 걘 왜 이렇게 자기만 효녀인 척이야? 고3이라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둘째 딸은 어느새 방문을 열고 고개를 슬쩍 내밀어 우리를 지켜보며 웃고 있더군요. 언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지.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에서 제목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됐냐? 너 공부 안 해? 얼른 들어가 좀. 잔뜩 투덜거리면서도 둘째 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첫째 딸의 모습이 너무나 웃겨 남편과 저는 그만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네요. 공부를 잘했던 둘째 딸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합격해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둘째 딸은 장학금까지 몇 번 받을 정도로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어찌나 부모를 살뜰히 챙기는지 방학 때가 아니어도 주말에 종종 집에 내려와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가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을 모아 우리에게 선물을 사다 주기도 했죠. 남편은 둘째 딸이 내려오면 도통 둘째 딸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방학 때 내려온 둘째 딸과 붙어 있겠다고 일을 안 나가겠다며 나이에 안 맞는 땡깡을 부리기도 했어요. 우리 둘째 딸, 날이 갈수록 너무 예뻐지는 거 아니야? 혹시 질척대는 남학생들은 없어? 윤영아,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기면 꼭 이 아빠한테 먼저 보여줘야 돼. 남자는 남자가 딱 보면 알아. 내 딸 고생시킬 놈인지 호강시켜줄 놈인지. 알았지? 진이 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딸들은 남편의 말처럼 사윗감들을 자기 아빠에게 먼저 보여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겐 너무도 일찍 끔찍한 병이 찾아오고 말았거든요. 여보, 당신 상덕 씨랑 저녁에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 왜 내 가게로 와? 상덕이? 내가 그런 약속을 했던가? 기억 안 나는데? 왜? 당신이 오늘 아침에 일 나가면서 나한테 그랬잖아. 이 사람 기억력 좀 보소. 당신 치매 아냐? 아이고 60도 안 된 나이에 남편 기저귀 갈아주게 생겼네. 첫째와 둘째가 각각 25, 27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당시 남편의 나이가 50대 후반이었죠. 처음엔 저도 남편도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졌냐며 웃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남편의 행동에 저와 남편은 굉장한 불길함에 휩싸였죠. 아이고, 이게 웬 물난리야? 여보, 화장실 물 당신이 틀어놨어? 물? 내가 화장실을 언제 갔었지? 아까 씻는다고 들어갔잖아. 세상에, 욕조 마개까지 다 막아놨네. 당신 요새 정말 정신을 어디다가 팔고 있는 거야? 이후에도 남편은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등 갑자기 집에 오는 길을 헷갈려 집에 돌아오는데 몇 시간 걸리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어요. 그렇게 남편의 나이가 60이 된 어느 날 남편은 제게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깜짝이야. 뭐야 당신? 아니 이 시간에 왜 집으로 와? 일 나간 지 얼마 안 됐잖아. 여보, 왜 그래? 무섭게 왜 그런 표정을 지어? 배 타고 바다로 나가려는데 배에 시동 거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못 갔어. 여보, 나 정말 치매인가 봐. 이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남편은 결국 치매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게 산 죄밖에 없던 남편이 이렇게 이른 나이에 치매라는 끔찍한 병에 걸리고 만 건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저는 남편의 팔을 붙들고 연신 눈물만 흘려댔어요. 남편은 아직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는지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남편의 치매 판정 소식을 들은 딸들은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던 둘째 딸은 전화를 받자마자 그 주 주말에 새벽같이 내려왔어요. 둘째 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을 껴안고 흐느꼈고 그 울음은 도통 멈출 줄을 몰랐죠.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진짜 우리 아빠 치매 맞대? 다른 병원에선 검사 안 받아봤어? 2군데나 더 가서 받아봤다. 벌써부터 그렇게 울지 마. 너희 아빠 아직 괜찮으니까. 그래도 더 이상 일을 나가는 건 위험할 것 같아서 네 아빠 일은 그만두기로 했다. 그런데 한 달 뒤 둘째 딸이 짐을 싸들고
갑자기 집으로 내려온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둘째에게 물었어요. 너 그 짐은 다 뭐야? 나 집 내놨어. 직장도 그만뒀고. 나 여기서 엄마 아빠랑 언니랑 살 거야. 뭐? 아니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아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옆에 더 붙어 있어야지. 괜찮아. 일은 여기서 또 구하면 돼.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내려온 둘째 딸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죠. 자신이 자식의 앞날을 망치고 있다며 말이에요. 망치긴 뭘 망쳐. 아빠, 그런 소리 하면 나 서운해? 내가 내 아빠 옆에 있고 싶은 게 왜 내 앞날을 망치는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을 구한 둘째 딸은 회사에 다니는 시간을 빼곤 항상 남편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증상이 심해지고 난 뒤에는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아무도 집에 없는 낮 시간은 자신이 아빠의 곁에 있겠다며 말이죠. 저는 그런 딸을 극구 말렸지만 어찌나 쇠고집인지 저는 결국 둘째 딸을 말리지 못했어요. 나 씻어야겠다. 아빠, 조금 전에 씻었잖아. 또 씻으려고? 내가 씻긴 언제 씻었어? 이 지독한 냄새 좀 맡아봐라. 생선 비린내가 아주 진동을 해. 이따가 내 딸 윤영이가 방학하고 집에 내려오기로 했는데 그 전에 얼른 씻고 내 딸 맞을 준비를 해야지. 근데 아가씨 뉘시우? 처음엔 속도가 더디더니 언제부턴가 남편의 증세는 빠르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은 지 3년쯤 지나자 남편은 가끔씩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했어요. 남편의 말에 둘째 딸은 애써 눈물을 참으며 남편에게 웃어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첫째 딸이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나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던 첫째 딸은 마치 큰 잘못을 한 어린애처럼 죄책감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첫째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누군가 심장을 꽉 움켜쥐는 듯한 고통을 제게 안겨주었어요. 근데 아빠 상태가 저런데 나 혼자만 행복하자고 결혼을 해도 될까? 윤영이도 일까지 그만두고 알바하면서 아빠 돌보고 있는 마당에 나만 그래도 돼? 언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그래도 되지. 집엔 엄마도 있고 나도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언니는 언니 행복 찾아가. 둘째 딸은 흐느끼는 첫째 딸의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차마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첫째 딸을 시집 보내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일전 남편의 말대로 저와 남편이 정말 부모로서 자식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였죠. 며칠 뒤 저녁 저는 딸들을 불러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숱하게 고민하다 내린 결정을 두 딸에게 통보했어요. 네 아버지 요양병원에 보낼 거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싫어. 아빠는 내가 모실 거야. 입을 꾹 다문 첫째 딸과 다르게 둘째 딸은 예상대로 심하게 반발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 그러지 말거라. 더 이상 부모 때문에 자식을 희생시킬 순 없어. 윤영이 넌 다시 서울로 올라가. 거기서 직장 구해서 살아. 엄마, 소리칠 것 없어. 윤영아, 네 깊은 속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그래도 이 녀석아, 자식된 도리가 있는 만큼 부모된 도리도 있는 거야. 네 아빠 정신 돌아올 때마다 가족한테 미안해서 눈물바람인 거 모르니? 직장까지 다 그만두고 이러고 있는 널 보는 내 속은 오죽하겠어? 너우라는 회사 아직도 많다며. 일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던 네가 왜 여기서 편의점 알바나 하고 있어? 네 아빠도 요양병원 들어가서 그때그때 치료도 받고 약도 먹으면서 지내는 게 훨씬 나을 거다. 네 부모 가슴에 대목 받고 싶지 않으면 서울로 올라가. 이 엄마가 이렇게 부탁한다. 둘째 딸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지만 이번엔 제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결국 남편은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요양병원 앞에서도 한참을 꺽꺽 운 둘째 딸은 그 다음 주가 되어서야 다시 서울로 올라갔죠. 둘째 딸은 서울에 올라간 후에도 2주에 한 번씩은 서울에서 내려와 자신의 아빠를 찾아갔어요. 그러더니 첫째 딸이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둘째 딸은 제게 전화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더군요. 일을 하다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인데 자신에게 참 잘해준다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안심이 되었어요. 하도 일과 가족밖에 모르던 애라 시집은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처음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온 예비사위는 굉장히 밝고 씩씩한 청년이었습니다. 양손에 각각 커다란 한우 선물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온 예비사위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에 든 것들을 내려놓고 대뜸 저에게 넙죽 절을 했어요. 장모님, 절 받으십시오. 사위 문동철 인사드립니다. 예비사위는 참 넉살이 좋은 사람이더군요. 처음 보는 제 입에 고기를 먹여주질 않나 괜찮다는 저와 둘째 딸의 만류에도 앞치마를 두르곤 설거지를 하지 않나 어디서 이런 물건이 들어왔지 싶었어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라고 들었는데 직업 특성상 접대를 할 일이 많아 사람이 이렇게 싹싹한가 했죠. 그렇게 둘째 딸은 나이 32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의 결혼식엔 그래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을 했던 남편은 치매가 더욱 심해져 둘째 딸의 결혼식엔 아예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제 옆에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를 보며 둘째 딸이 얼마나 서럽게 울었나 모릅니다. 저는 입모양으로 울지 말라고 둘째 딸에게 연신 이야기했지만 한 번 터진 둘째 딸의 눈물은 그칠 줄을 모르더군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인사를 온 사위의 손을 꼭 붙들고 저는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문서방, 우리 윤영이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참 착한 아이야. 일찍이 치매가 온 제 아빠 돌본다고 서울에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친구들도 하나 안 만나고 좋은 시절 다 보내내지. 알죠, 장모님. 윤영이 착한 앤 거 누구보다 제가 잘합니다. 그래, 안다니 다행이구먼. 그러니 앞으로 우리 윤영이 눈에 눈물 날 일 없게 잘 좀 부탁하네. 자네 부친께서 서울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다지? 내가 무척이나 감사하고 있다고 꼭 좀 전해드리게. 그런 말씀 마세요, 장모님. 저희 부모님이 윤영이 엄청 예뻐하세요. 저희 집 해주신 것도 다 저희 아버지께서 윤영이 사정 아시군 기특하다고 땅까지 팔아서 해주신걸요. 원래 저 결혼할 때 딱 1억만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었는데요. 제가 윤영이 덕받죠 뭐. 고맙게도 사위는 둘째 딸을 따라 자주 강원도에 내려왔습니다. 제게는 자주 들르지 못해도 꼭 남편이 있는 요양병원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둘이 함께 들르더군요. 저는 그런 사위가 참 고마웠습니다. 가게 때문에 제가 서울로 잘 올라가지 못해도 사위가 좋아한다는 반찬이며 해산물 따위를 스티로폼에 단단히 포장해 자주 서울로 보내주었죠. 그런데 처음엔 감사하다며 꼬박꼬박 제게 전화를 하던 사위는 언제부턴가 아무런 연락이 없더군요. 꼭 인사를 받고자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전화를 하던 사람이 통 연락이 없자 저는 궁금한 마음에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 윤영아, 너 문서방이랑 싸웠니? 아니 왜? 아니, 내가 택배로 뭘 보내면 항상 전화하던 사람이 연락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요새 일하느라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저번에 잘 받았다고 엄마한테 전화했잖아. 그런데 왜인지 제게 대답하는 둘째 딸의 목소리엔 영 힘이 없더군요. 그리고 딸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앞으로 반찬이랑 먹을 것들 보내주지 마. 왜? 요새 내가 보내는 반찬들이 영 맛이 없어? 해산물들도 다 비싼 것들로만 사서 보낸 건데. 그런 건 아닌데 나도 그 사람도 요새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서 뭘 챙겨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 그냥 그런 줄 알고 보내지 마. 엄마도 매번 택배 붙이는 거 일이잖아. 알았지? 저는 떨떠름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바쁘기에 밥해 먹을 시간도 없나 싶었죠. 그런데 바쁘다는 말이 정말인지 둘째 딸 부부는 점점 강원도에 내려오는 횟수가 드물어졌어요. 게다가 남편의 요양병원도 언제부터인지 사위 없이 둘째 딸만 혼자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문서방이 요즘 많이 바쁘니? 시간 내기가 힘든가 봐. 그래서 그냥 내가 그 사람한테 별말 안 하고 혼자 오는 거야. 그래? 문서방하고 너 사이엔 아무 일 없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그렇게 말하는 둘째 딸의 말이 너무 씁쓸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무슨 일인지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이 사회 이야기를 꺼려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워낙에 사이가 좋았던 두 사람이고 부부 사이에 다투어봤자 한 입을 덮고 자다 보면 금방 화해하겠지 싶어 저는 애써 근심을 떨쳐버렸네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래서는 안 됐던 거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딸을 채근해서라도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어야 했어요. 하지만 아둔했던 저는 제게 다가올 불길한 미래를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말았죠. 아들 하나를 낳았던 첫째 딸과 다르게 둘째 딸은 결혼한 지 4년이 되어서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내려온 둘째 딸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둘째 딸은 힘없이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생기겠지. 그래, 그건 그렇고 윤영아,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째 애가 날이 갈수록 더 힘이 없어지는 것 같다. 너 정말 아무 일 없는 거 맞아? 아무 일 없다니까. 그냥 요새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둘째 딸은 볼 때마다 자꾸만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둘째 딸에게 연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둘째 딸은 아무 일 없다며 고개만 저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명절날 사람 좋게 웃던 사위는 넌지시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장모님, 요새 횟집 장사 잘 되세요? 장모님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장사하기 힘들진 않으세요? 그러게, 요샌 영 기운이 딸리는 게 처음 같지 않어. 그럼 그냥 가게 팔고 이제 좀 쉬세요. 그리고 장모님, 그 가게 판 돈 저한테 맡겨두시면 제가 2배로 불려드릴게요. 제가 요새 투자하는 데가 좀 있는데 제법 수익이 쏠쏠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이 사람 말 신경 쓰지 마. 가게 접더라도 그 돈은 엄마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노후 자금으로 써. 인상 한번 제대로 쓸 줄 모르던 둘째 딸은 사위의 말에 얼굴이 사납게 일그러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차피 저는 투자 같은 건 관심도 없거니와 당장 가게를 접을 생각도 없었기에 저는 두 손을 내저으며 화제를 바꾸었죠. 됐어. 내 가겐 내가 알아서 하마. 사위는 연신 제게 아쉬운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그리고 명절이 지난 후 저는 둘째 딸에게 줄 보약을 지어 집으로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둘째 딸의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이번 주말엔 직접 서울로 올라가 둘째 딸에게 보약을 전해주며 사는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보약을 결국 둘째 딸에게 건네주지 못했어요. 금요일 저녁 다음날 서울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사위더군요. 사위와 직접 통화를 한 것이 꽤나 오래되었던지라 저는 의아한 반 반가운 마음 반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사위의 말에 저는 그만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장모님, 윤영이가 왜? 자네 무섭게 왜 그러나? 울지 말고 말해보게, 얼른. 장모님, 윤영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미 제가 발견했을 때 숨을 안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장모님, 빨리 서울로 와주세요. 저는 그대로 풀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도통 사이가 뭐라고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이내 정신을 차린 전 다급히 첫째 딸에게 전화를 걸어 둘째 딸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 말에 소스라치게 놀란 첫째 딸은 3살 배기 아들을 시댁에 맡기고는 첫째 사위와 함께 차를 몰고 저희 집으로 날아왔어요. 서울로 향하는 내내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착했던 둘째 딸이 병도 사고도 아닌 스스로 생을 끊어버렸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우리가 도착했을 땐 이미 사위가 빈소를 꾸린 뒤였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사돈들과 사돈처녀도 황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저는 사위의 옷깃을 깍지고 흔들며 오열했죠. 문서봐,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우리 윤영이가 대체 왜? 윤영이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죄송해요, 장모님. 사실 그 사람 우울증이 심했어요. 회사 일도 너무 힘들다며 매일 집에 와서 울고, 특히 애가 안 생겨서 엄청 힘들어했어요. 애도 못 낳는 자긴 여자도 아니라고 산부인과에 다녀올 때마다 얼마나 울던지. 제가 좀 더 윤영이한테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 자격도 없어요. 차라리 저 같은 건 윤영이를 따라 같이 죽어버려야 돼요. 사위는 엉엉 울며 자신의 머리를 두 손으로 마구 내려쳤습니다. 사돈들은 그런 사위를 팔을 붙잡으며 말렸고 저는 첫째 딸의 어깨에 기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중얼거렸죠. 우리 윤영이 불쌍해서 어째. 진이야, 네 동생 불쌍해서 어쩌니. 장례식장에는 둘째 딸이 친구며 회사 동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조문을 온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죠. 그런데 둘째 딸과 친한 회사 동료였다는 한 아가씨에게 저는 이상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윤영이랑 회사에서 친하셨다고? 우리 윤영이가 회사 일로 많이 힘들어했다는데 아가씨도 회사 일이 참 바쁘겠어요. 모쪼록 밥 잘 챙겨 먹고 기운 내서 일해요. 네? 저희 회사 작년부터 무조건 6시 정각 퇴근이에요. 회사 대표님이 야근하지 말고 근무 시간 철저히 지키라고 공지하셨거든요. 주말 근무도 당연히 없고 인력 보충도 넉넉히 해주셔서 저희 회사 요새 완전 널널한데? 근데 윤영 씨 요즘 집 사정이 안 좋다고 엄청 힘들어하긴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니 이상했습니다. 분명 얼마 전 명절날까지만 해도 사위가 제게 분명 투자로 벌이가 꽤 괜찮다고 말했었는데요. 그 아가씨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저도 모르게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웬걸 사위는 저를 계속 흘끔거리고 있었더군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무슨 캥기는 일이 있는 사람처럼 사위는 제 눈을 휙 피해버렸죠. 그렇게 미심쩍은 마음을 간직한 채 저는 둘째 딸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둘째 딸을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시킬 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헐떡거리며 울다가 정신을 잃기도 했죠. 이후 집에 돌아온 저는 급하게 심부름센터를 알아봤어요. 생전 처음 해보는 일에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대로 둘째 딸의 죽음을 그냥 넘기기엔 끝이 너무 찝찝했죠. 사위의 말이 전부였다기엔 장례식 내내 사위의 행동이 영 미심쩍었거든요. 둘째 딸의 회사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저를 흘끔대던 사위를 발견한 후 저는 사위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사위는 조문객을 맞이하고 때론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면서도 제가 둘째 딸의 친구나 회사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면 사위는 어김없이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제 딸이 죽은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냥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고 넘기기엔 제 사위 행동이 너무 미심쩍어서요. 저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센터 직원이 다시 제게 연락을 주길 기다리는 일주일 내내 정말 어찌나 제 심장이 쿵쾅댔나 몰라요. 저는 횟집 문을 다시 열지도 않고 일주일간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된 첫째 딸이 2번이나 집으로 찾아왔지만 저는 애써 괜찮다며 첫째 딸을 돌려보냈죠. 드디어 심부름센터 직원과 만난 날, 심부름센터 직원은 제게 신중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심부름센터 직원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진실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이야기를 들은 제 2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모님, 충격받지 말고 들으세요. 사모님 따님이 우울증이었던 거 맞습니다. 정신과에 다닌 기록도 전부 남아있고요.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가 전부 남편인 문동절 씨더군요. 제 사위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원인을 제공했는데 제 딸이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요. 네? 사모님, 문동절 씨가 호스트바 출신인 건 아셨나요? 이 사람 영업사원으로 취직하기 전까지 거기서 일하던 선수였었더라고요. 여자 돈 뜯어먹는. 그러다가 여자 한번 잘못 건드려서 경찰서까지 들락거린 후 선수 생활 접고 그때 의료기기 판매하는 회사에 취직해서 따님을 만난 거고요. 게다가 이놈 이거 선수로 일할 때 손댔던 도박을 못 끊어서 주위에 돈을 엄청 빌리고 다녔더라고요. 신용대출에 카드론에 겁도 없이 사채까지 썼었네요. 그러다가 사모님 따님한테 결국 덜미가 잡힌 모양인데 착한 따님은 그런 쓰레기를 용케 안 버리고 같이 빚을 갚아준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그 빚을 다 갚지 못했지만요. 자, 여기 보시면 따님이 빚 갚으려고 한 일이 회사 일에 편의점, 주말엔 식당 서빙에 대리운전, 배달 알바까지. 아유, 잠은 잘 수 있었으려나. 저는 언제부턴가 제게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이야기했던 둘째 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겠죠. 둘째 딸이 바빠지고 사위와도 사이가 멀어진 것이. 아니 그런데 왜 그런 놈이 잘 사는 집 딸도 아닌 저희 딸을 꼬여내서 결혼을 해요? 모르는 소리 마세요. 그것도 어느 정도 외모가 받쳐주는 놈들이야 시도하는 거지. 문동철 이놈처럼 어중간한 놈들은 그런 여자들 못 껴내요. 그래서 꼭 이런 놈들은 따님처럼 평범해 보이는 여자한테 접근하는 거죠. 아마 이놈 이제 나이 들어서 선수 생활은 꿈도 못 꿀걸요? 그런데 사모님,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문동철 그놈은 자기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이왕 과거가 걸린 거 아예 대놓고 즐기자 싶었나 봐요. 그놈 주변인들한테 좀 캐보니까 그놈은 따님에게 걸린 이후론 아예 대놓고 외박도 일삼고 도박장에서 밤새고 출근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네요. 이건 제가 문동철 그놈이랑 그 친구가 대화하는 걸 몰래 녹음해온 건데 이거 들으시면 사모님 정말 충격 받으실 수도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에서 직원이 꺼낸 소형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내용을 듣고 결국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죠. 야, 동철아, 너 그 빚은 다 어쩌냐? 이젠 대신 갚아줄 네 아내도 죽어버렸는데. 아이, 몰라. 진짜 짜증나. 장모 횟집 팔아서 그 돈 좀 꿀꺽하려고 했더니 눈치 빠른 그년이 앞에서 초를 쳐가지고 원. 그리고 집에 와서 몇 날 며칠을 싸웠어. 하다못해 자기 엄마 돈까지 넘보냐면서 나한테 인간도 아니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럼 지가 돈 좀 많이 벌어오든가. 집담보로 대출 좀 받으려고 해도 아직 명의가 아버지 거라 어쩌지도 못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홧김에 안 그래도 너 같은 늙은 년이랑 못 살겠다고 요즘 만나는 그 어린 공무원 여자애랑 2집 살림하고 있으니까 내 집에서 썩 꺼지라고 말했거든? 근데 내가 바람 피우는 건 걔가 몰랐나 봐. 엄청 충격을 먹더라고. 엉엉 울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길래 좀 닥치라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그럼 나랑 평생 같이 살 수 있을 줄 알았냐고 면박 좀 주고 공무원 여자애 만나러 나가버렸거든? 아이, 근데 그 사이에 꼴까닥 해버렸대. 유서까지 남겼길래 시겁해서 찢어버렸잖아. 뭐라고 써놨더라? 평생 날 저주한다나?
부모님께 죄송해서 차마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할 자신도 없다나? 아주 혼자 비련의 여주인공은 다 됐더라. 그거 장모가 봤어 봐. 나 지금 머리떡 하나도 안 남아있을걸? 녹음 파일은 그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절망스러웠어요. 그렇게나 착했던 내 딸이 끊임없이 고통을 받다 그토록 괴로운 선택을 했다는 사실과 그런 딸의 사정을 아무것도 몰랐던 제 자신이 미치도록 미웠죠.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놈을 철저히 망가뜨려 주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사돈네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놈 또한 사돈네 집으로 오라고 불렀죠. 저는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사이놈의 뺨부터 내려쳤습니다. 바깥 사돈이 제 팔을 붙잡고 말릴 때까지 세대고 네대고 끊임없이 싸대기를 날렸어요. 사부인, 왜 이러십니까? 네? 말리지 마세요. 저놈이 얼마나 개자식인지 압니까? 저놈 때문에 내 딸 자식이 죽었다고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십니까? 저는 그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와 녹음 파일들을 전부 던져주었어요. 자료를 전부 본 사돈들은 경악을 했고 그놈은 안절부절 못하며 눈알만 대굴대굴 굴렸죠. 문동철, 너 이거 설명해봐. 이게 다 뭐야? 여기 있는 내용 전부 사실이야? 아버지, 그게 저놈 표정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죄다 사실이죠. 바깥 사돈, 내가 하나 물읍시다. 댁내 아들이 이렇게 쓰레기인 거 정말 몰랐어요? 아니, 그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내 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도 몰랐냐고요. 저는 울부짖으며 악을 썼어요. 그 사람들에게 소리치긴 했지만 아마 그건 저 자신에 대한 원망이기도 했을 겁니다. 내 딸이 그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몰랐던 저 자신을 저는 누구보다도 원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깥 사돈은 그 자리에서 있는 힘껏 그놈의 얼굴을 주먹으로 후려치더군요. 아, 아버지, 아파요. 아파? 아프다고? 지금 아프다는 말이 나와?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어떻게 그 착한 애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뭐? 호스트바? 두 집 살림을 해? 그놈을 몇 대나 내리친 바깥 사돈은 그놈을 억지로 제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그리고 안사돈과 함께 그 옆에 자신도 무릎을 꿇고는 제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아들놈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이놈이 20살 때부터 독립해 살아서 이놈이 그러고 살았는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근에 며느리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였다 뿐이지 별일 없다는 말에 그냥 일이 바쁜가 보다 했지요. 아마 그 착한 애가 우리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던 모양인데 미련한 거 그렇게 힘들었으면 우리한테라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든 원망을 하든 했어야지. 아이고, 사부인, 이 죄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바깥 사돈의 말에 저는 우라가 치밀어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때 들어보니 안사돈은 대장암 진단을 받고 한창 힘겹게 암투병 중이었더라고요. 착한 제 딸은 요양병원에 있는 치매인 남편 들여다보랴 식당 일 하랴 바쁜 저와 암 선고를 받은 안사돈 그리고 함께 마음고생 중인 바깥 사돈에게 차마 자신의 속사정을 말하지 못한 거였죠. 너 이 자식, 당장 싹싹 빌지 못해? 아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그냥 혀 깨물고 죽어버려.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이놈 그냥 제 호적에서 파버리겠습니다. 이놈 살고 있던 집에서도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내쫓아 버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버지, 아니 그럼 전 어디서 살라고요? 장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가 정말 일부러 윤영일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집을 빼앗겠다는 말에 그놈은 그제야 제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 가증스러운 말을 믿지 않았죠. 저는 바깥사돈을 보며 말했습니다. 꼭 그러세요. 제가 지켜볼 테니까. 그리고 자네, 내가 자네 어떻게 해서든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거네. 내가 꼭 자네, 내 딸이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죽고 싶게 만들어 줄 거야. 알았어? 장모님. 저는 제게 싹싹 비는 그놈과 그놈 부모를 뒤로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우선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했어요. 하지만 제 딸의 수입이 그놈에게 전부 들어갔을지언정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제 딸이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중도 아니었기에 이혼 위자료 소송 또한 불가하다고요. 그래도 이혼 위자료 소송이 아닌 불륜이라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가능할 것 같다고 해 저는 그놈에게 민사소송을 걸었죠. 변호사와의 일을 마친 뒤엔 저는 제가 가진 파일들을 그놈 상간녀가 다닌다는 구청과 그놈이 다니는 회사에 쫙 뿌려버렸습니다. 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익명으로 말이죠. 아마 저인 걸 알아도 어쩌겠습니까? 저는 벌금을 내든 감옥에 들어가든 상관없다는 마음이었는데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저는 그놈이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루에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말이죠.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의료기기가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자가 판매한 끔찍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경찰이 오기도 하고 병원장들이 직접 나와 저를 보내려고 설득하기도 했지만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떨어진 곳에 서 있었기에 병원 문을 틀어막고 있던 것도 아니었던지라 그들은 저를 방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병원들은 그놈이 다니던 회사에 항의한 후 거래를 전부 끊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전부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1인 시위를 그만두었죠. 이후 그놈의 부친은 저를 찾아와 머리 숙여 사죄하며 제게 4억이라는 돈을 건넸어요. 애들이 살던 집을 처분한 돈입니다. 이 돈이 사부인께 절대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받아주십시오. 제 안사람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꼭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사부인, 동철이 그놈은 제가 빚 한 푼 갚아주지 않고 맨몸으로 쫓아냈습니다. 지금 어디 고시원에 들어가 있다고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전 더 이상 제 집에 그놈을 받아줄 생각이 없어요.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평생 자식 잘못 키운 절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말없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놈 부친이 돌아갈 때까지 더 이상 원망의 말도 그놈 모친의 쾌유를 비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딸의 목숨값처럼 느껴지는 그 돈을 들고 하염없이 제 가슴을 내리치며 눈물만 흘렸죠. 그놈은 결국 회사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들에게 수많은 항의를 받았던 그놈의 회사에선 그놈에게 따로 소송을 걸었다고 해요.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이길 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놈은 그 어떤 일을 구하더라도 평생 회사와 저에게 빚만 갚다가 인생이 끝이 나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놈에게 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그놈에게 1,500만 원이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놈이 가진 게 없는 걸 아는 터라 지금은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 그놈이 취직되면 월급이 압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놈은 딱 한 번 제 딸이 죽고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때에 제 횟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제가 다 망쳤다며 말이죠. 나와 이 썩으려나. 장모고 뭐고 나와서 한판 붙자. 너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그깟 애도 못 낳는 여자 하나 돼진 게 무슨 큰일이라고. 나한테 이 난리야. 나와 이 늙은이여나. 나오라고. 그래, 나왔다. 저는 걸레반물을 양동이에 들고 와 그놈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구정물 냄새를 맡은 그놈은 눈이 뒤집혀 제게 달려들더군요. 저는 그놈에게 양동이를 던져버렸고 머리에 양동이를 정통으로 맞은 그놈은 바닥에 나자빠졌어요.
저는 그놈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경고를 했죠. 왜? 날 잡아 죽이고 싶어? 언제든지 와. 난 자식 잃은 사람이야. 네가 이렇게 일부러 내 눈앞에 나타나주면 당장 네 놈 사지를 찢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못할 것 같아? 어디 한번 또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봐. 그땐 내가 어떻게든 널 저 세상으로 보내버릴 거야. 감옥 그까짓 거 좀 가면 어때? 어차피 더 살아갈 이유도 없는데. 그제야 그놈은 제 말이 진심인 걸 알았는지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가더군요. 이후로는 그놈의 머리털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 그놈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도박판을 전전하다 결국 또 사채빚을 져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다 어느 날 야반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잡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도 없고 뭐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죠. 아직 미지급된 위자료가 남아있긴 했지만 꼭 돈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기에 이젠 신경을 끄기로 했네요. 제 딸이 죽은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을 보러 첫째 딸과 요양병원에 다녀왔죠. 어느새 70대 초반이 된 남편은 지금 몸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어요. 휠체어에 앉는 것도 굉장히 힘겨워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갔을 땐 상태가 조금 괜찮아져 저와 첫째 딸은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정원으로 나와 햇볕을 쐬어줬어요. 둘째 딸이 세상을 떠난 줄 모르는 남편은 아직까지도 둘째 딸을 종종 찾곤 합니다. 여보, 어제 잠은 잘 잤어? 무슨 꿈 꿨어? 우리 윤영이 꿈 꿨지. 아주머니, 오늘 우리 윤영이가 학교 마치면 나랑 피자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우리 윤영이 오나 해문밥 좀 내다봐 주실라우? 아빠 또 윤영이 찾으시네. 아빠,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나 진이야, 진이. 첫째 딸 꿈은 안 꿨어? 네가 진이라고? 우리 진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지? 진이야, 어제는 내가 너무 고단해서 술 먹은 널 데리러 못 갔다. 미안하구나, 우리 예쁜 진이. 언제 철들어서 시집을 갈고. 남편의 기억은 딸들이 각각 18, 20이던 시절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와 첫째 딸은 눈가에 고이는 눈물을 애써 손등으로 훔치곤 하죠. 그때 그놈 부모에게 받았던 돈 중 저는 2억은 첫째 딸에게 건네주고 2억은 사회에 기부를 했어요.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있어봤자 쓸 데도 없고 둘째 딸의 목숨값을 제 자신에게 쓰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첫째 딸 역시 제게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자식을 키우는 데는 분명 돈이 많이 들 테니 우선 잘 가지고 있으라고 말해뒀네요. 그리고 2달 전 제 첫째 딸 가족은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첫째 사이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했고 손주의 교육을 위해서도 서울로 이사를 가는 게 더 낫다면서요. 그리고 첫째 딸은 제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였죠. 여기 있으면 자꾸 윤영이 생각이 나서 괴로워, 엄마. 엄마도 우리랑 같이 이참에 서울로 올라갈래? 우리랑 같이 살자. 됐다. 네 아빠 요양병원도 윤영이 유골 안치시킨 낙골당도 죄다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니? 게다가 내가 살아온 세월, 너희 어린 시절, 네 아빠와의 추억이 잔뜩 묻어있는 이 집을 떠나기도 싫다. 나는 여기서 평생 살다 가련다. 너나 서울 가서 잘 살아. 이제 저는 내 식구가 단란하게 살던 이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가끔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고 심장이 떨어져 나갈 듯 아파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집이 좋아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둘째 딸에게 말을 걸어볼 수도 있고 아직 정정하던 남편의 허상에 농담도 던질 수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우울한 이야기였죠. 그래도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길게 제 둘째 딸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니 속이 좀 후련하네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가요? 혹시 멀리 떨어져 사시고 있진 않나요? 그럼 지금 당장 그 자녀에게 전화라도 한 통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분은 괜찮은지, 아침은 뭘 먹었는지, 꿈은 뭘 꿨는지 아주 사소한 질문이라도 해보세요. 그런 사소한 관심이 저와 제 둘째 딸에게 일어난 것 같은 비극을 막아줄 테니까요. 그럼 저는 오늘도 바보같이 착하고 여려 인생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부모보다 먼저 떠난 불효녀인 둘째 딸을 꿈속에서 만나러 잠을 청해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제 꿈에 나와준다면 오늘은 우는 모습이 아닌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